당장 나가세요. 당신이 아버지 장례식에 왜 있어요? 이제 아줌마는 남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의 복수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주먹이나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완벽하고 통쾌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후련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5살의 박미선은 남편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어요. 의부사들 김준호가 내뱉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40살 준호는 장례식장 밖으로 계모를 밀어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이었어요. 고인 김태수는 68살이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사장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미선은 태수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15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전처는 2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태수에게는 전처 소생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장남 준호와 차녀 지연이요. 준호는 아버지 회사의 이사였어요. 대학 졸업 후 줄곧 아버지 밑에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지연은 38살이었어요. 5년 전에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오빠만큼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계모를 무시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매는 어려서부터 계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저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미선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15년간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며 지냈어요. 의붓 자식들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미선을 부려먹었습니다. 시누이들도 합세했어요. 친자식들 편만 들었습니다. 미선은 늘 외로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척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지연도 오빠 편에 섰어요. 남매는 계모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미선이 15년간 남편을 돌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미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미선은 강남의 한 주소를 댔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5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건물이었습니다. 미선이 내리자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미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넓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미선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서류, 통장 사본들이요. 이 빌딩의 진짜 주인은 박미선이었어요. 게다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빌딩이 있었어요. 그것도 미선 소유였습니다. 총 자산 1200억이었어요. 준호도 지연도 죽은 남편도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미선은 재혼하기 전부터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의붓자식들은 자신을 내쫓았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동창인 최영수 변호사에게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에 들떠 있었을 거예요. 중소기업 하나,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까요. 계모는 내쫓았으니 자기들끼리 나누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몰아낸 계모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던 여자가 1200억을 가진 건물주라는 거요. 이제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태수가 쓰러진 건 사흘 전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미선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 때문에 서운했어도 남편 자체는 미워한 적 없었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을 걸었는데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1시간 후 준호와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영안실로 달려가 아버지 시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선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가까이 가면 방해될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했어요. 미선이 장례식장 직원과 상담하려는데 준호가 가로막았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미선은 물러섰어요. 친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병원 장례식장을 예약했어요. 특실로 잡았습니다. 비용이 2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지연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냐고요? 준호가 미선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쓰면 된다고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 비용쯤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계좌에 접근 권한이 있었으니까요. 부고를 돌렸어요.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알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둘이 왔어요. 태수의 여동생들이었습니다. 둘 다 미선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오빠가 재혼한 것부터 못마땅해 했거든요. 조문을 마치고는 준호, 지연과 따로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미선은 멀리서 봤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장례식 첫날이 지나갔어요. 조문객이 꽤 많이 왔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 동창들이요. 미선은 상주석에 앉아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준호와 지연이 주로 조문을 받았습니다. 미선은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둘째 날 밤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는데 시누이 하나가 말했어요. 큰 소리로요. 다들 들으라는 듯이요. 오빠가 재혼 안 했으면 재산이라도 깔끔하게 자식들한테 갔을 텐데
이제 복잡해졌다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절반을 가져가니까요. 다른 시누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빠가 왜 그렇게 급하게 재혼했는지 모르겠다고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접시를 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15년간 이런 말들을 참아왔으니까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발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영결식을 치렀어요. 준호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회사를 일궈 자식들에게 물려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미선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실었어요.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선도 차에 탔어요. 하지만 준호 지연과 같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친척 차에 구석에 앉아갔어요.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조문객 대부분이 돌아갔어요. 이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장례식장 작은 방에 모였어요. 준호, 지연, 시누이 둘, 그리고 미선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이상했어요. 다들 미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투가 차갑고 직선적이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고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상속은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은 회사와 아파트 한 채라고요. 회사는 자기가 이사로 일하고 있으니 자기가 물려받아야 한다고요. 아파트는 동생 지연과 나눠 갖겠다고요. 미선은 잠깐 당황했어요. 자기 몫 이야기는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자녀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거든요.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도 3분의 1을 받아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 미선 앞에 놓았어요.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미선더러 여기 서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요. 미선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었는데 상속 포기하라고요? 생활비 200만 원 받으며 살라고요?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자기도 상속인이라고요. 포기할 생각 없다고요. 준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언성을 높였어요. 박미선 씨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나이 들어 외로워서 들인 사람일 뿐이라고요. 무슨 권리로 친자식들 재산에 손대냐고요. 시누이들도 거들었어요. 지연이 말이 맞다고요. 미선 씨가 뭘 했다고 재산을 달라고 하냐고요. 밥이나 하고 집이나 치우고 산 게 다인데요. 미선은 가슴이 무너졌어요. 15년간 남편 뒷바라지한 게,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챙긴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와준 건 고맙다고요. 하지만 이제 갈 때가 됐다고요. 여긴 친자식들만 있을 자리라고요.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나가라고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이건 법적으로 자기 권리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요. 어차피 자기들이 이긴다고요.
변호사도 준비돼 있다고요. 계모 따위가 친자식 재산 가로채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요. 지연이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박미선 씨는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결혼한 거라고요. 젊은 여자도 아니고 50에 결혼했으면 뭐가 목적인지 뻔하다고요. 미선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면서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미선 팔을 잡았어요. 일으키려 했습니다. 미선이 뿌리쳤어요. 준호는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피했어요.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쳐버렸거든요. 장례식장 밖에 섰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상속포기 각서 안 쓰면 법정에서 철저히 짓밟아 주겠다고요. 그리고 돌아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장례식장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가방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미선은 눈물을 닦았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차가운 결심이 섰습니다. 15년을 참았어요. 의붓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웃었어요. 남편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남편도 없어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계모를 쫓아냈으니까요. 하지만 몰랐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미선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영수 변호사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택시가 빌딩에 도착했어요. 미선은 최상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선은 40살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과장까지 올랐어요. 능력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한계가 보였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번번이 밀렸습니다. 자기보다 능력 없는 남자 후배들이 먼저 부장이 됐어요.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독립하기로요. 퇴사하고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사무실은 구로동 건물 한 칸이었습니다. 직원은 미선 혼자였어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거래처 사장들이 여자 사장을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계약도 안 해주려 했어요. 미선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2년이 지나자 달라졌어요. 미선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입소문 났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났어요.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좌에 돈이 쌓였어요. 5년 만에 직원을 10명으로 늘렸어요. 사무실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미선의 회사는 중견 무역업체로 자리 잡았어요. 연 매출이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건이 터졌어요. 거래처 사장 한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큰 건이 들어왔다고요. 전자제품 수입인데 수익이 엄청날 거라고요.
단 성금으로 50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선은 고민했어요. 50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거래처 사장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믿을만 했어요.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미선은 돈을 보냈어요. 50억 전부를요. 한 달이 지났어요. 물건이 안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받지 않더군요.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회사가 사라진 거예요. 미선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기를 당한 거라는 걸요. 50억이 날아갔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도망갔어요. 돈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절망했어요. 5년간 피땀 흘려번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대학 동창 최영수가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밥 먹자고요. 미선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영수가 계속 연락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영수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로펌을 차려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미선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수가 계속 물었습니다. 결국 털어놨어요. 사기당한 이야기를요. 영수가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요. 사기꾼이 중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요. 국제소송을 걸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고요. 미선은 희망을 가졌어요. 영수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 줬습니다. 6개월이 걸렸어요. 중국 법원과 씨름했습니다. 결국 30억을 건졌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미선은 영수에게 감사했어요. 변호사 비용을 후하게 줬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사양했어요. 친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요. 대신 앞으로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한테 검토받으라고요. 그 사건 이후 미선은 달라졌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계약을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영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일어섰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배운 게 많았거든요. 미선은 위기 관리 능력이 생겼어요.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선은 45이었어요. 회사 매출이 500억을 넘어섰습니다. 순이익만 200억이었어요.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고요. 영수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영수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변호사와 상담하며 강남 빌딩을 알아봤어요. 마침 괜찮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200억이었어요. 미선은 샀어요. 생애 첫 빌딩이었습니다. 10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입지가 좋았어요. 임대 수익이 쏠쏠했습니다. 5년이 또 지났어요. 미선은 50살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어요. 빌딩 가치도 2배로 올랐습니다. 미선은 재개발 지역에 토지를 더 샀어요.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그 무렵 미선은 외로웠어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미선만 혼자였습니다. 결혼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일이 더 중요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50살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계속 혼자 살 건가 싶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지인 소개로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53살이었어요.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처와 사별한 지 5년 됐다고 했어요. 태수는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미선에게 잘해줬습니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차분했어요. 미선은 태수가 편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석 달간 만났어요. 태수가 청혼했습니다. 같이 늙어가고 싶다고요. 미선도 그 마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태수에게는 전처 소생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당시 준호는 25, 지연은 23이었어요. 미선이 태수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는 게 싫다고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요. 태수는 자식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도 외롭다고 새 어머니를 받아들여 달라고요. 하지만 준호와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은 하시되 우리는 인정 못한다고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불안했어요. 재혼해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태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마음을 열 거라고요. 영수에게 상담했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선의 자산이 300억이 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선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법적으로 미선 단독 소유라고요. 굳이 배우자에게 알릴 필요 없다고요. 특히 상대에게 자녀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미선은 고민했어요. 태수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영수 말도 일리 있었습니다. 재혼 과정은 복잡하니까요.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자산을 숨기기로요. 태수에게는 작은 무역회사 운영한다고만 했습니다. 빌딩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법인도 따로 만들어서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태수와 미선은 결혼했어요. 소박한 시기였습니다. 양가 식구들만 모였어요. 준호와 지연은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미선은 조심했습니다. 자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도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태수 집안 식구들 눈치를 봤어요. 이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선은 다시 자기 빌딩에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뒤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재혼 후 첫 1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미선은 태수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지연도 자취방이 있었죠. 미선은 태수를 위해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마다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태수 회사 일정을 챙겼어요. 셔츠도 다려주고 구두도 닦아줬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였어요. 태수는 미선에게 고마워했어요. 전처가 세상을 떠난 후 5년간 혼자 살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주말에는 둘이서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 공원을 걷거나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영화도 보러 갔어요.
나이 든 부부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문제였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태수가 말했어요. 아이들 집에서 차례를 지낸다고요. 같이 가자고요. 미선은 긴장했어요. 준호와 지연을 제대로 마주하는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옷을 신경 써서 입었어요. 과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준호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와 지연이 있었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만 반겼어요. 미선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손을 잡아 끌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뒤따라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어요. 미선이 음식을 내놓으려는데 지연이 가로막았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요. 미선이 가져온 과일은 상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차례를 지냈어요. 미선도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아예 외면했습니다. 미선은 불편했어요. 식사를 했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태수가 억지로 말을 꺼냈어요.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어요. 식사 후에 준호가 태수를 방으로 불렀어요. 둘이서 이야기가 있다고요. 미선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연은 설거지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미선도 도와주려고 부엌에 갔어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미선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수와 준호가 나왔어요. 준호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피곤해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했지만 미선은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준호가 회사 이사 자리를 달라고 했다고요. 아직 이르다고 했더니 삐졌다고요.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였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보러 가자고요. 선물도 준비했어요. 준호 집에 갔어요. 이번엔 지연도 와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었어요. 태수가 선물을 줬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고마워했어요. 아버지한테만요. 미선도 선물을 준비했었어요. 작은 거였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가 봤더니 대충 보고 옆에 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태수가 미선을 챙겨줬습니다. 반찬을 덜어줬어요. 준호가 그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태수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있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봄이었습니다. 미선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걸 알고도 들어왔어요. 열쇠가 있었거든요. 미선이 장 보고 돌아왔는데 현관에 준호 구두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가 서재에 있었습니다. 미선이 놀라서 물었어요. 언제 왔냐고요.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태수 통장이었어요.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선 몰래 서재를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선이 물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미선은 어이가 없었어요. 의부사들이 자기 집 서재를 몰래 뒤진 거였습니다. 재산을 알아보려고요. 무례한 일이었어요. 태수에게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태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준호가 그럴 리 없다고요. 뭔가 찾는 게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요. 미선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명백히 잘못한 건 준호인데 태수는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미선 말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게요. 한 달 후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모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태수 여동생 둘이 식사하자고요. 미선도 오라고 했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시누이 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연도 왔어요.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음식을 시켰습니다. 대화가 오갔어요. 하지만 미선은 끼지 못했습니다. 다들 옛날 이야기만 했거든요. 미선이 모르는 이야기들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미선이 듣는데도 큰 소리로요. 오빠가 재혼한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전처가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빨리 결혼했다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면서요. 작은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미선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자기도 반대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고집을 부렸다고요. 할 수 없이 인정했다고요. 지연도 한마디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너무 빨리 잊으신 것 같다고요. 미선은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말을 들어야 했어요.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선을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자기를 좀 감싸주지 그랬냐고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가족들이니 이해하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지금은 참아달라고요. 미선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미선은 달라졌어요. 태수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가지 않았어요. 명절에만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태수는 미선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미선은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빌딩 관리도 꼼꼼하게 했어요. 투자도 계속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지켰어요. 태수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가 생겼어요. 벽이 생긴 거였습니다. 미선은 알았어요. 재혼 가정에서 계모의 위치는 이런 거라는 걸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니까요. 참고 살기로 했어요. 최소한 태수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재혼 5년 차가 되었어요. 미선은 55, 태수는 58이었습니다. 준호는 30살이 되었어요. 그해 봄에 태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호를 회사 이사로 임명한다고요. 미선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이제 경험도 쌓았고 능력도 있다고요. 회사를 물려줄 때가 됐다고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 회사 일이니까요.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이사가 됐어요. 명함에 이사라는 직함이 찍혔습니다. 준호는 달라졌어요. 더 오만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회사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했어요. 미선이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가 차를 마시더니 말했어요. 설탕이 없다고요. 설탕 좀 갖다 달라고요. 미선은 주방에 가서 설탕을 가져왔어요. 준호가 받아들고는 그냥 탁자에 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미선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하고만 이야기했어요. 미선은 서운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 준호는 더 자주 집에 왔어요. 회사 일로 아버지와 상의할 게 많다고요. 올 때마다 미선을 하인 대하듯 했습니다. 물 갖다 달라, 과일 좀 깎아달라, 이것저것 시켰어요. 미선은 참았어요. 태수 아들이니까요. 며느리도 아니고 계모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어요. 지연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혼한다고요. 상대는 대학병원 의사였어요. 괜찮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태수가 기뻐했어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 간다고요. 미선도 축하해줬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예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맞췄습니다. 지연이 바빠졌어요. 태수도 딸 결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연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가 있다며 거실에 앉았어요. 미선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결혼 준비에 돈이 많이 든다고요. 예식장, 드레스, 예물, 신혼집 준비까지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한다고요. 태수가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한지요. 지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태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장 그 돈을 내기 힘들다고요. 지연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면서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새어머니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요. 미선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자기한테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결혼하셨으면 식구 아니냐고요. 5천만 원만 보태달라고요. 미선은 난감했어요.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연은 한 번도 자기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만 도움 달라고 하다니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도 여유가 없다고요. 회사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요. 지연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우리 아버지랑 결혼했냐고요. 도움도 안 되는데요. 태수가 말렸어요. 그런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연은 벌써 기분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고 지연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단체 문자였습니다. 준호가 만든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미선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글을 올렸어요. 어제 일에 대해서요. 새어머니가 축의금 5천만 원을 거절했다고요.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고요. 준호가 답장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아버지 재산만 노리고 온 사람이라고요. 시누이 둘도 가세했습니다. 오빠 결혼할 때 자기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나이 든 여자가 재혼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요.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미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태수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단톡방 내용을요. 태수가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화가 난 거라고요. 조금 참아달라고요. 미선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참을 일인가요? 하지만 태수는 자식들 편만 들었습니다. 미선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미선은 단톡방을 나왔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미선은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간청했어요. 명절인데 가족끼리 모여야 한다고요. 준호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지연도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됐어요. 차례를 지냈어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선도 도왔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미선을 식모대하듯 했습니다. 식사 후에 차를 내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차가 미지근하다고요. 뜨거운 걸로 다시 갖다 달라고요. 미선이 물었어요. 준호한테 직접요. 본인이 데워 마시면 안 되냐고요. 준호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요?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자기한테 대드는 거냐고요. 지연도 끼어들었어요. 명절에 집안 어른이 오셨으면 시중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못하냐고요. 태수가 미선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난처했습니다. 그냥 해주라는 표정이었어요. 미선은 차를 다시 데워왔어요. 말없이 놓고 나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선이 말했어요. 이제 못 가겠다고요. 명절에도 안 가겠다고요. 태수가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이 대답했어요. 본인들은 자식들이라고 다 이해하지만 자기는 못 참겠다고요. 태수가 달랬어요.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요. 가족이니까요. 미선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자기를 가족으로 본 사람이 있었나요?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좋은 사람 노릇 안 하기로요. 어차피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할 거였습니다. 자기만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회사 일에 더 집중하기로요. 태수와의 관계는 유지하되 그의 가족들과는 선을 긋기로요. 10년이 더 흘렀어요. 그 10년간 미선은 철저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명절에도 핑계대고 안 갔어요. 준호, 지연과도 거의 안 만났습니다. 태수는 서운해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어요. 미선도 남편에게는 잘해줬습니다.
단지 그의 가족들을 멀리했을 뿐이에요. 재혼 13년 차가 되었어요. 미선은 63, 태수는 66이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태수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숨이 차다고도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회사 일은 계속했습니다. 미선이 걱정했어요. 회사 일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에게 더 맡기면 안 되냐고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준호는 부족하다고요.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요. 여름이 되었어요. 태수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미선이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협심증이었습니다. 이틀간 입원했어요. 준호와 지연이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걱정했어요. 의사 말을 들었습니다. 무리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갔습니다. 미선도 함께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태수를 눕혔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미선더러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거실로 나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어요. 미선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태수에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요. 태수가 피곤하다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미선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요. 태수 친구가 전화를 했거든요. 준호가 아버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갔다고요. 미선은 이상했어요. 왜 준호가 그런 걸 알아보는 걸까요?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태수가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준호가 재산 정리를 도와준다고 했다고요. 미선은 불안했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재산이니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어요. 가을이 되었어요. 태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약을 계속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자주 쓰러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팸플릿을 들고 있었어요. 요양원 안내서였습니다. 지연이 거실 탁자에 팸플릿을 펼쳤어요. 미선에게 보여줬습니다. 좋은 요양원이라고 했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다고요. 미선이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박미선 씨가 여기 가셔야 할 것 같다고요. 미선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자기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다니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집은 오빠가 물려받을 거라고요. 박미선 씨가 계속 살 수는 없다고요. 요양원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요. 비용은 자기들이 대줄 수도 있다고요. 미선이 화가 났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냐고요. 자기는 아직 건강하다고요. 지연이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가실 건데요? 친척도 없잖아요. 나이 들면 혼자 못 살아요. 요양원이 편해요. 미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은 팸플릿을 놓고 갔습니다. 미선은 그걸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태수에게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태수가 놀랐습니다. 지연이 그런 말을 했냐고요. 미선이 팸플릿을 보여줬어요. 태수가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연이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요. 나쁜 뜻은 아니라고요. 미선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걱정이라고요? 남편이 죽기도 전에 계모를 요양원 보낼 궁리를 하는 게요? 하지만 태수는 자식 편만 들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소용없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어요. 태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을 쓰겠다고요. 만약을 위해서요. 변호사를 불렀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태수, 미선, 그리고 변호사가 서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요. 태수가 말하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지연이었어요.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아마 태수가 미리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둘이 들어와 앉았어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태수가 입을 열려는데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사는 자기가 물려받아야 한다고요. 자기가 이사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하다고 했어요. 지연도 말했어요. 아파트는 자기와 오빠가 반반 나눠 가져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남긴 집이니까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배우자 몫도 생각해야 한다고요. 법적으로 미선도 상속인이라고요. 준호가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친자식들이 있는데 계모가 무슨 권리냐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법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동등하다고요.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도 3분의 1을 받는다고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박미선 씨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요. 15년 산 게 다인데 재산을 달라고 하냐고요. 미선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말은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태수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식들과 미선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태수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하겠다고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하고 일어섰습니다. 준호와 지연도 나갔어요. 나가면서 미선을 쏘아봤습니다.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태수가 미선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자식들이 너무 심하게 군다고요. 하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요. 자식들이니까요. 미선은 알았어요. 결국 태수는 자식들 편을 들 거라는 걸요. 자기는 언제나 뒷전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수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미선이 아침을 차렸어요. 태수는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태수가 안 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8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달려갔어요. 태수를 부축했습니다. 태수가 쓰러졌어요. 미선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미선은 강남 빌딩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영수 변호사였습니다. 미선이 받았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지금 가도 되냐고요? 1시간 후 영수가 도착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선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가 말했어요. 장례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고요. 의붓자식들이 너무 심하게 했다고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고요. 영수가 가방을 열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서류들도 꺼냈어요. 준비해 온 게 있었습니다. 먼저 태수 재산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와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미선이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회사 하나, 아파트 한 채라고요. 영수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수 회사는 빚이 20억이었어요. 매출은 있었지만 대출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영이 안 좋았어요. 순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세는 10억인데 담보대출이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남는 건 1억 5천만 원뿐이었어요. 영수가 계산했어요. 장례 비용 2천만 원을 빼면 더 적어진다고요. 태수가 남긴 순재산은 기껏해야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요. 미선은 놀랐어요. 그게 전부라고요? 태수가 회사 사장이었는데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그렇다면 준호와 지연이 노리던 유산은 별게 없다는 거였어요. 1억 3천만 원을 셋이서 나누면 인당 4천만 원 정도요. 그걸 가지려고 미선을 그렇게 괴롭힌 거였습니다. 미선은 허탈했어요.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푼돈 때문에 자기를 15년간 무시하고 장례식 날 내쫓았다니요. 영수가 말했어요. 이제 미선 재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미선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빌딩 2채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영수가 검토했어요. 현재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빌딩이 700억, 두 번째 빌딩이 500억이었어요. 합계 1200억이었습니다. 모두 미선 단독 명의였어요. 영수가 미선을 보며 말했어요. 준호와 지연이 이걸 알면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달라고 할 거라고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론 불가능하다고요. 이 재산은 미선이 혼인 전에 모은 거라고요. 태수가 기여한 게 전혀 없다고요.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영수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상속 절차를 밟는다고 했어요. 준호와 지연이 미선더러 상속 포기하라고 압박할 거라고요. 그때 녹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라고요. 그 다음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어요. 정당하게 자기 몫을 받겠다고요. 그 과정에서 미선의 자산이 드러나게 한다고요. 준호와 지연이 충격받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무시했던 계모가 1200억 자산가라는 걸 알게 되면요. 미선은 그 계획이 마음에 들었어요. 법적으로 정당하고 확실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하자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미선은 영수와 함께 갔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준호와 지연이 와 있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미선이 거절했어요. 자기도 법적 상속인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몫을 받겠다고요. 준호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자식들도 있는데 무슨 권리냐고요. 계모 주제에 재산을 탐낸다고 소리쳤어요. 미선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어요. 영수가 눈짓으로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지연도 가세했어요. 박미선 씨는 아버지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요.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 떠나야 한다고요. 준호가 협박했어요. 상속 포기 안 하면 법정에서 만나자고요. 절대 한 푼도 못 받게 하겠다고요. 미선은 조용히 일어섰어요. 영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미선이 말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라고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속 재산 분할 청구였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냈어요. 준호와 지연이 대응했습니다. 계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온갖 이유를 댔습니다. 2달 후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모두 모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영수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준호와 지연이 미선을 협박했던 녹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틀었어요.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모 주제에 재산 탐낸다는 말, 한 푼도 못 받게 하겠다는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준호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피고들이 원고를 부당하게 압박했다고요. 원고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요. 재산조사 결과도 제출했어요. 태수 재산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리요. 미선이 받을 몫은 4천만 원 정도라고요. 그리고 폭탄을 투하했어요. 영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선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법정에 제출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빌딩 2채, 총 1200억 자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수가 설명했어요. 원고 박미선은 재혼 전부터 사업가였다고요. 스스로 재산을 읽었다고요. 혼인 전 재산이므로 상속과 무관하다고요. 오히려 원고는 재산이 많은데도 고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요. 15년간 헌신했다고요.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를 모욕하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 측 변호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몰랐던 사실이라고요.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재판에서 계속하겠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준호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다가와서 물었어요. 이게 정말이냐고요. 1200억이 진짜냐고요. 미선이 대답했어요. 진짜라고요. 자기가 25년간 일해서 번 거라고요. 남편한테도 숨겼던 거라고요. 준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냐고요.
미선이 조용히 웃었어요. 말해봤자 믿었겠냐고요. 오히려 더 괴롭혔을 거라고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영수와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진짜는 다음부터라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다시 열렸어요. 그 사이 미선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복수를요. 영수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웃었어요. 완벽한 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태수 회사가 입주한 건물이 바로 미선 소유였던 겁니다. 15년 전부터요. 태수는 몰랐어요. 건물주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법인 실소유주가 미선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계약 조건을 봤습니다. 임대료 연체 조항이 있었어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요. 장부를 뒤졌어요. 최근 6개월간 임대료가 밀려 있었습니다. 총 1,200만 원이었어요. 태수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밀렸던 거예요. 미선은 결정을 내렸어요. 계약을 해지하기로요. 법무법인을 통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수 회사 앞으로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석 달 안에 건물에서 나가라고요. 법적 절차를 밟은 정식 통보였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그 공문을 받았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확인했어요. 법인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떼어봤어요. 대표이사 이름이 박미선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15년간 아버지 회사가 계모 건물에 새 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자기도 몰랐어요. 매달 월세를 계모에게 낸 거였습니다. 준호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 만나자고요.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미선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영수를 통해 답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요. 회사는 혼란에 빠졌어요. 석 달 안에 이사해야 했습니다. 강남에서 다른 건물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했어요. 최소 10억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돈이 없었어요. 빚이 20억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담보가 없었거든요. 2달이 지났어요. 회사는 결국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임대료가 강남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반발했어요. 출퇴근이 너무 멀다고요. 절반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갔어요. 준호는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태수 아파트도 미선 명의로 일부 소유권이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태수가 대출받을 때 미선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태수가 부탁해서 서명했던 거예요. 영수가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요. 태수가 죽으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갔어요. 준호와 지연이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돈이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나도 대출금을 못 갚았어요. 은행이 독촉했습니다. 미선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준호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법원 공고가 났어요. 준호 가족은 집을 잃게 됐습니다. 준호가 미선을 찾아왔어요. 빌딩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출근하자 달려왔어요. 얼굴이 초췌했어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선 앞에서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 달라고요. 경매만 취하해 달라고요. 미선이 내려다봤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15년간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했는데요. 준호가 울먹였어요. 잘못했다고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미선이 물었어요. 장례식 날 한 말 기억하냐고요. 자기더러 나가라고 했던 거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말했어요. 그때 기회는 끝났다고요. 이제 법대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비원이 다가와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 달 후 경매가 진행됐어요.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준호 가족은 집을 비워야 했어요.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좁은 투룸이었어요. 회사는 완전히 망했어요. 지방 이전 후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결국 폐업 신청을 했어요. 20억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준호 개인이 떠안게 됐어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연도 무너졌어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가 문제가 너무 많다고요. 시댁에서도 압박했어요. 지연과 헤어지라고요. 지연은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못 받았습니다. 친정 빚 때문에 오히려 지연이 돈을 줘야 했어요. 가진 거 다 팔아서 정리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돌아섰어요. 가족 모임에서 빠졌어요. 친척들에게도 소문이 났어요. 계모를 15년간 괴롭히다가 1200억 자산가인 걸 알게 됐다는 얘기가요. 다들 준호와 지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욕심이 과했다고요. 제 발등을 찍었다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호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전력도 안 좋았습니다. 작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었어요. 예전에 미선에게 주겠다던 생활비와 비슷했습니다. 지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졸 출신이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손님들 눈치를 봤어요. 둘은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모를 조금만 잘 대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준호가 다시 미선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지연과 함께였습니다. 빌딩 앞에서 기다렸어요. 미선이 나오자 둘이 달려왔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달라고요. 미선이 멈춰 섰어요. 둘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요. 이미 기회는 줬다고요. 15년간 줬다고요. 준호가 울먹였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요. 자기들이 뿌린 씨앗은 자기들이 거두는 거라고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미선은 평화로웠습니다. 빌딩을 관리하며 살았어요. 투자도 계속했습니다. 고인 태수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매년 10명씩 장학금을 줬어요. 태수 이름으로요. 미선은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여행도 다녔습니다. 가끔 태수 생각이 났어요. 미안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숨겼던 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말했다면 더 큰 불행이 왔을 테니까요. 준호와 지연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빚을 갚으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가끔 미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자기들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탐욕은 모든 걸 잃게 만들어요. 재혼 가정에서 계모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조용하다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